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한일전 야구 경기 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그 도쿄돔 거기 앉아있는 장면이 그렇게 자주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지난 6일 1000만 돌파 이후 이틀 만인 8일 1100만 넘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네요. 특히 영화의 배경이 된 이 강원 영월군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아주 그냥 몸살을 앓는 지경이라고 하는데, 자, 역시 믿고 보는 배우 박지훈.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신영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인천 대공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대놓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좀 하신 김경환님. 예, 천안 주민자치공원이에요. 한 아줌마가 파크 골프 칩니다. 야, 누구는 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냐? 여기 애들도 많이 있는데 좀 하신 김 원장님. 우리 기분 좋을 땐 도리도리 춤추는 우리 집 2살 리트리버 본입니다. 쟤 좀 보세요. 신기해서 제보해요 하신 최나리님. 자, 어제 일요일 저녁 6시 수서역에서 카드 분실해서 지하철 못 타고 있던 저한테 현금 10,000원 쾌척해주고 가신 남자분 사반통에서 감사 인사드려요 하신 이하나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사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모텔 살인범 신상 공개입니다. 오늘 많이 보셨죠? 경찰은 안 된다고 했던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오늘 검찰이 신상을 저렇게 공개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이미 얼굴 이름 다 알고도 엉터리 법 때문에 진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 블랙 코미디가 오늘 일단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네, 드디어 공개가 됐죠.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살해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이름은 김소영, 나이는 20세인 것으로 신상에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20대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권해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으면서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경찰은 구속 25일 만에 김 씨의 머그샷 사진,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도 검찰 송치 전에 신상 공개를 검토하긴 했지만 당시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씨의 SNS 사진 등이 확산되면서 피의자 김 씨의 SNS 팔로워 수가 며칠 사이 약 50배 이상이 증가했고, 일부 누리꾼들은 이 피의자의 사진을 보면서 나라도 음료 마셨다, 예쁘니까 무죄다라는 범죄를 미화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대중은 이 신상 공개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SNS에서 이미 봐왔던 그 얼굴과 머그샷이 달라서 말이죠. 제가 이걸 무슨 외모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빠른 그리고 정확한 신상 공개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머그컵이 실제와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머그샷. 네, 머그샷.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미리 공개가 된다면 또 다른 범죄라든지 이걸 막을 수 있었을 건데 결국은 공개가 안 됨으로써 막지를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잔혹하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솔직히 음료에 타사하는 게 더 잔혹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사이코패스 진단을 해보니까 40점 만점인데 이 김소영이 2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범죄 성향도 강하고 범죄 증거도 있고 잔혹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개는 당연한 건데요. 어쩌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소주 4잔 마셨답니다. 자, 주말 내내 욕 바가지로 먹은 남자. 안 마셨다더니 결국 인정했어요. 네, 배우 이재룡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죠.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이 씨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약 3시간 뒤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체포 직후 측정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이 씨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이후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고 바로 그제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나가는 영상 보면 중앙 분리대를 아주 그냥 작정하고 밀고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주 내자느냐. 게다가 이 시측은 사고 당시에 중앙 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만 알았다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살짝. 네. 아. 그러면서 현재는 경찰과 조사 관련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깊이 반성 중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다만 여론의 비판은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의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미 아이고. 벌써 세 번째로 세상에. 삼진 아웃 상황입니다. 이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2003년도에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 취소된 바가 있고요.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아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얼굴 붙여도 슬쩍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헬멧과 마스크를 쓴 남성 저벅저벅 안으로 입장합니다. 자, 픽업대 위에 봉투를 뚫어줘라. 하나를 집어들고 쌩 밖으로. 예. 자, 다음 날이 왔어요. 음식 잘못 가져간 분, 이젠 실수라고 안 봐줄 거니까 제대로 가져가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같은 차림으로 또다시 왔어요. 어? 아이고, 나잖아. 어? 아유, 역시 잘생겼어,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집어들고 또 쌩 갑니다. 아주 그냥 얼굴에 철갑을 둘렀습니다, 저 인간도. 네, 정말 남의 물건 가져가면서 저렇게 당당한 사람은 거의 처음 보는데요. 제보자는 수원 인계동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십니다. 지난 1일에 저렇게 헬멧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마치 배달 기사인 척하면서 들어와서 그 위에 있는 음식, 포장 음식 중에 하나를 들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CCTV 속 이 남성의 얼굴을 프린트를 해서 경고문하고 다시 붙여놨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제 이 남성 어. 또 가게를 찾아와서 픽업대 위에 음식을 훔쳐갔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얼굴이 벽에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가지고 가는 절도를 했습니다. 2차례 절도로 인한 피해 약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는 족족 얼굴에다가 그냥 블러를 쳐대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 공개했다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 사건 반장에서 했던 그 사람은 동일범입니다. 절도범이죠. 요 모습 그대로거든요. 삼겹살 2번, 이번에는 닭강정. 뭐 좋아하는 음식 유형이 나옵니다. 육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수원의 인계동 일대에서 아마 비슷한 범행입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와서 음식을 그냥 가져가는 척, 배달하는 척하면서 그냥 가져가서 절도해버리는 상황인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막 경찰 수사 중인데 신원 파악이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잡히겠죠.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상자 들고 오는 택배기사 갑자기 유리문을 펄펑! 꾹꾹꾹 문이 열리자 한 번 더 쾅! 자, 계단을 올라가면서 휙! 택배 휙! 던져놓고 그냥 가죠. 자, 이번에도 성큼성큼 택배를 휙! 던져놓더니 CCTV 쳐다보면서 보셨나요?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법규, 손가락 욕을 날리고 가더라. 왜 저래 왜? 네, 제보자는 전북 전주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내 4층에 5년째 거주 중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이 빌라로 배송을 오는 특정 택배 기사가 있는데요. 일부 거친 행동을 하거나 CCTV를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욕을 하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제보자 몇 년간 참다가요. 작년 처음으로 업체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에 오던 택배 알림 문자도 못 보고 택배 기사를 마주치면 혼잣말로 욕을 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계속 무시하기엔 혹시라도 해코지라도 할까 봐 걱정돼서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음료수보다 못한 우정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 4년 차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2명을 만났는데요. 다들 일하느라 바쁘기도 해서 간단히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죠. 저희는 짜장면, 짬뽕, 볶음밥을 주문해서 같이 나눠 먹었고요. 저와 한 친구는 음료수도 하나씩 시켜 마셨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한 친구가 한 번에 결제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결제한 친구가 총 38,000원이 나왔으니까 12,666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참, 나는 아까 음료수 안 마셨거든? 그러니까 11,000원만 보낼게.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너도 그냥 음료수 먹지 그랬어. 야, 먹고 싶지도 않은 걸 어떻게 먹니? 아, 야,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13,000원 보내자. 안 보낸 건 좀 그렇지. 아까 보니까 음료수 값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 아무튼 난 그거 빼고 보낼게. 음식값을 계산한 친구는 저와 친구의 대화를 듣더니 표정이 갑작스럽게 어두워졌고 저희는 그렇게 애매하게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도 계산이 철저하고 돈을 아껴 쓰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평소 더치페이를 하면 애매하게 몇십 원 남는 게 싫어서 반올림을 하거든요. 특히 오래 만난 친구 사이인데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계산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성격차로 받아들일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 신영이 얘 뻔뻔한 거 좀 봐. 지가 더 먹어놓고 야 n분의 1 확실히 하자는 날 진상 취급하는 거. 야, 너 눈 크고 보조개 있으면 다야. 그리고 왜 네 맘대로 334원 반올림해. 어우, 짜증 지대로다 동그라미. 이 구도 완전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예요. 어머머머, 야, 너 T야? AI야? 왜 그러고 살아? 우리 고딩도 아니고 내일 모레 30이야. 야, 345원 갖고 그렇게 쪼잔하게 나올래? 야, 그럼 내 짬뽕에 있던 새우랑 전복 왜 가져갔어 너? 그거 왜 패스해? 짜증 지대로 X. 자, 일단 원장님부터요. 이게 사실 이 친구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예. O라고 한 이유는 예. 이 친구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O. 바꿀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자, 교수님. 네, 뭐 지금 사실 기성세대들은 이제 저는 X세대고 바로 아래가 이제 M세대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칼같이럼 막 더치페이하는 것도 조금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늦은 M세대나 Z세대 또 요즘 알파 세대들은 정말 자기가 먹은 거 딱 나눠가지고 자기가 먹은 것만 내거든요. 근데 그 계산도 보니까 각가지예요. 제가 청소년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먹은 것만 내는 걸 편해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먹은 걸 그냥 3분의 1, 4분의 1 내서 똑같이 내는 걸 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먹은 것만 내겠다고 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경제관념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O 했습니다. 자, X세대 우리 박 변호사님. 예, 전 진짜 X세대인데 지금 X를 든 이유는요. 저도 안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안 바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 알게 해주려면 다음에도 같이 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제보자가 잘못한 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돈을 그렇게 나눈다면 앞으로 친구 만나서 뭐 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같이 대해주라.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사연자와 제일 세대가 가까운 우리 이신영 아나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가족분들도 참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미가 너무 없다. 그 이론 자리까지 따지는 게 너무 인간미가 없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눌 거면 먹은 것도 그램으로 계산해서 나눠라. 뭐 새우 다리 값 내놔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따질 거면 더 확실히 따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본인 생각이요. 제 생각에요. 친구 사이에는 그래도 조금 올려서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아로나민 고 약국에서 나와 기사님 차 안으로 송과장 출근 전에 대한민국 필요해 아로나민 고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늘 내 곁에서 꽃이 되어준 사람 고맙네. 앞으로도 아내와 걸어갈 길들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모통. 우리 애가 좀 작은가? 나 때문에 안 크면 어쩌지? 언제까지 기성장을 고민할 거야? 키 크니까 아이클타임, 맛있으니까 아이클타임. 이제 훈이랑 아이클타임이에요. 아이클타임. 두드림. 로봇 청소기 다 비슷하다고? 압도적 시선으로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 결과가 전부다. Dreamy X60 시리즈.
페루 여행 중 강도를 당해 어깨 수술까지 했다는 한국인 유튜버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강도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는데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꿈꾸던 여행을 떠났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셨다는 제보인데요. 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네, 일단 제보자는 과거에 자영업을 하셨대요. 코로나 시기에 급격하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마음의 병을 얻었고 이후 오랫동안 집에 머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서 매일 여행 유튜브를 보다가 약 3개월간 직접 해외여행을 다녀왔고요. 여행하면서 산다면 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대요. 수많은 곳을 다니다가 1년 전 갈라파고스 다이빙 코스를 예약했는데요. 남미까지 가는 김에 그냥 주변 국가까지 여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달 22일 제보자는 에콰도르에서 마추픽추로 유명한 페루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경유지에서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 뜻하지 않은 일 직접 확인해 보시죠. 폴리스 핸드폰 들고 뛰었어요 지금. 넘어지면서 지금 어깨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순간 뭐가 쑥 하고 날라오더니 제 핸드폰을 쑥 빼가는 거예요. 안 놓치려고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그 힘에 딸려가면서 제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어깨를 어떻게 짚었나 잘못 짚어가지고 그 순간에도 제가 체인지 마이 머니라고 했어요. 내가 핸드폰이랑 돈을 바꿔주고 싶어서.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지금 팔이 빠져가지고 팔 길이 보세요. 지금 왼쪽 훨씬 긴 거고 이만큼 차이가 있네. 아, 교수님, 그러니까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도둑이 딱 낚아채니까 안 뺏기려고 이걸 계속 쥐고 있다가 확 넘어진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페루 수도 라마로 가는 길에 중간에 피우라라는 소도시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했대요. 그런데 다음 버스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방을 버스 회사에 맡기고 환전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돼서 이제 지도를 휴대전화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페루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음료수 파는 곳도 있고 행인들도 다니는 안전한 인도 쪽에서 이걸 보고 있었대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오토바이를 탄 일행이 뒤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뒤에서 낚아챕니다. 그러니까 당해버린 거죠. 중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휴대폰을 안 뺏기려고 꼭 쥐고 있으면서 이제 안 놓쳤는데 어쨌든 오토바이 속도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그 와중에 안 뺏기려고 꽉 쥐다 보니까 어깨를 다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쪽 팔이 아예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행인들도 좀 도와주고 경찰도 불러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경찰에게 또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 그러도 말도 전혀 통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양쪽 팔 길이가 달라. 그렇죠. 눈으로 봐도 지금 보이죠. 너무 어떡해. 차이가 나죠. 탈골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어깨가 탈골된 건데 곧 의사가 온다고 안내가 됐지만 한동안 나타나지가 않았고요. 경찰이나 병원에 있는 직원 어떤 사람하고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사관에 연락을 하니까 대사관 직원이 그 현장에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또 얘기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교민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교민이 통역도 해주고 그래서 수술도 받고 했는데 교민 통역해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10시간 이상 지나는 수술을 마쳤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국은 전치 1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일단 현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어깨 수술을 마쳤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당신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자, 어떤 일이 그 뒤에 또 펼쳐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차피 가도 못 잡아. 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 지인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 폰을 주웠다, 이걸 돌려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알고 보니까 그게 2차 가해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찾으러 오면은 이제 협박해가지고 돈이나 다른 걸 더 갈취한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찾으러 가진 않았는데 범인하고 연락처를 경찰한테 그 자리에서 전달해줬어요. 그 범인하고 메시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근데 잡으러는 안 가는 거예요. 제 터치로 핸드폰이 마지막에 켜졌던 위치랑
시간 같은 게 나와요. 몇 시간 전에 3km 이내에서 떴다. 이거를 제가 말을 해서 보여주고 거들떠도 안 보고 잡으러도 안 가더라고요. 답답해갖고 이걸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어차피 가도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이 휴대폰 여기 있으니까 만나자. 이거는 정말 찾아가면 안 됩니다. 가면 그땐 납치 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경찰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상황이 이렇죠. 지금 제보자가 병원에 있을 때 그 핸드폰 비상 연락망으로 있는 연락처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연락을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핸드폰 돌려주고 싶다. 근데 주변에 있는 옆에 계신 분이나 경찰이나 절대로 가지 마라. 이거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돈이 뺏길 수도 있고 혹은 혹은 다른 비밀번호를 풀게 하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일단은 이 제보자도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경찰한테 연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마침 스마트워치가 있어서 그 핸드폰의 마지막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인근 3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니 3km 인근이면 경찰 가야지. 그렇죠.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확인해 보니까 휴대전화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면서 계속 이동 중이었대요. 그런데 경찰은 그 위치 정보를 받고 나서도 조서 작성에만 집중했고 범인을 잡으러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답답해진 제보자가 아니 왜 안 잡으러 가냐라고 물으니까 경찰은 어차피 가도 못 잡는다라면서 황당한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지 못한 채 아까 도움을 받은 교민의 집에서 며칠 동안 몸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예정돼 있던 마추픽추 여행을 비롯해서 약 2달 동안 계획했던 남미 여행 일정 모두 정리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귀국 전에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휴대전화 위치를 또다시 한번 전달을 했지만 그때도 역시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합니다. 네, 덧붙여서 제보자가 잃어버린 핸드폰 기종이 이제 현재 페루에서 하나로 약 3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왜 그렇게 그냥 길을 쓰고 훔쳤는지 이해가 되네요. 진짜 물론 이 페루의 치안 상황 또 그리고 어떤 경찰력의 어떤 수준이나 응대를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자 교수님 그런데 지금도 그 휴대폰을 습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연락한다면서요? 네, 정말 너무 연락을 지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보자께서는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메신저 앱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분실 모드를 풀어달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그러면 휴대전화 값을 보내라. 그러면 분실 모드를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또 그쪽에서는 먼저 분실 모드를 풀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를 도와준 교민에 따르면 페루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도 이렇게 분실 신고,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한대요. 교민들도 2-3번씩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교민께서는 심지어 그냥 세워둔 자동차 바퀴를 누가 훔쳐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의 바퀴를 나중에 중고 매장에서 돈을 주고 가지고 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휴대전화를 달라 그러는데 안 주면 총을 들이밀기도 한대요. 이럴 때는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저희가 얼마 전에 에콰도르를 여행하던 그 유튜버 사례도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건 반장이 그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에콰도르 현지 지상파 방송에서 그 유튜버의 그 사례를 딱 보도를 하는 바람에 다음 날 잡았어. 네, 이것도 저는 좀 보도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도 범죄, 절도는 아니죠. 강도 같은 거예요. 지금 소매치기 같은 저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휴대전화.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보도가 좀 된다 그러면 조금 치안이 좀 강화되고 또 교민들한테 또 피해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중남미 쪽 여행은 참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신데요? 어제 방송 잘 봤어요.
지난 금요일 사건 반장 제작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놀랍게도 바로 전날 방송했던 사기 사건의 당사자 제임스였는데요. 통화 내내 사건 반장의 보도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과연 제임스는 왜 방송을 본 뒤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걸까요? 예, 지난 금요일 앞서 잠깐 들으신 것처럼 저희 제작진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 교수님, 네. 뉴요커 작곡가 자칭 제임스. 네, 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2019년에 제임스라고 하는 그 남성이 한 여성한테 사기를 쳤는데 이 남성은 본인을 뉴욕 출신의 작곡가다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급 슈퍼카를 자랑하고 평창동 고급 주택을 자신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한 재력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제보자에게 무려 1억 5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임스라는 남성 해외에 나가본 적 없고요. 영어는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40대 초반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50대 후반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다른 사기 사건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출소 이후인 현재도 5성급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또 슈퍼카를 몰고 다니면서 이 여성에게 빌린 돈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방송이 공익 차원인가요? 아니면 돈벌이 차원인가요? 관심 끌기 차원인가요? 돈 한 푼 없는 데서 한테 돈을 뭐 500이든 300이든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또 힘들게 투자 받아가지고 제가 좀 돈 받을 때가 한 군데 목돈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돈 좀 받아가지고 유엔 빌리지 앞에 가게를 차리려고 공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차에다가 이것저것 붙여놓고 해서 다 날아갔어요. 투자자가 그걸 보고서 방송국이 공익이란 차원 이름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나고 이거는 공익이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가 아주 그냥 죽일 놈들이네 아주 그냥. 그렇죠. 제임스의 주장입니다. 이 제임스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과거 IT 업계를 운영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좀 계속 받고 있었고 이번에도 좀 거액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여성입니다. 근데 이 방송 때문에 좀 이런 게 다 망가졌다라는 주장인데요. 자기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보자하고 방송 때문에 투자를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본래 갚아야 되는 피해자들한테 돈을 못 갚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든 거다라고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제작진도 이게 그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난 2023년입니다. 오히려 이 제보자를 탓하면서 협박성 메시지 보낸 적도 있다고 해요. 내가 나한테 무슨 돈을 빌렸냐. 이건 공갈이다.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보자에게 협박했던 내용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앞서 싱크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제작진한테 이거 돈벌이 차원입니까? 관심 끌기 차원입니까? 이런 거 왜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 이제 시청률 표가 오거든요. 아, 너무너무 시청률이 안 나온 거예요. 예? 별로 그렇게 관심도 못 끌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화를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청난 의혹 제기. 자, 자기의 사건을 우리가 사건 반장이 방송한 배경을 놓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공익 차원도 뭐도 아니에요. 혹시 그 친구가 또 뭐 있으세요? PD님은? 뭐요? 그 친구가 워낙 내 주변에 누구 있으면 하도 잠자리 하고 돌아다니길래요.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 한테 전달해도 될까요? 다 팩트예요. 내 변호사랑 이름도 낼 수 있어요. 팩트인데 뭐 사실을 얘기해도 안 되나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PD한테 제보자 여성하고 너 무슨 관계야? 너 혹시 잤어? 그 제보자랑 잤어? 이 얘기거든요. 저희 PD 말입니다. JTBC에서 최고 가는 애처가 공처갑니다.
이건 뭐 망상 같은 소리죠. 망상 같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지금 내 주변에 뭐 그 제보자가 잠자리를 가진 남자들이 많다,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내 변호사랑도 잠자리를 가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외도망상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완전히 본인의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을 남한테 던지는 식이죠.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러면 제보자한테 이거 이야기해도 되겠냐 하니까 뭐 그러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제작진 측에서 제보자에게 지금 제임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보자분께서도 펄쩍 뛰시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쪽 변호사랑 나 그런 관계 전혀 없다. 그리고 이거 완전 허위 주장이고 난 매우 모욕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시비를 건 이유가 뭐예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 지금. 네, 알고 보니 제임스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행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사기 행각을 벌여서 제임스한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고요. 현재도 재판 중인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제보를 해온 한 남성에 따르면 제임스는 자신을 서울대 음대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지난해 3,500만 원을 가져갔고 이후에도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원금은 돌려받았는데요. 하지만 제임스가 저지른 사기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여성들에게 재력가인 척 행세를 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의 한 고급바에 데려가서 비싼 술을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두 가불로 처리된 술값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업주에 따르면 이렇게 생긴 피해금만 무려 1억 원이라고 하죠. 이처럼 제임스는 현재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거 행적이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심적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말이죠. 여전히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제임스란 사람 보금자리 잠깐 보시죠. 여기는 해외에서 지인들 오거나 내 동생 오면은 머물다 가는 게스트룸. 여기는 테라스인데 식물들 많고 조화는 없어요. 여기 뭐 잔들도 있고 해외에서 손님들 오면 뭐 썰렁할까봐 좀 이렇게 꾸며놓긴 했는데 아무튼 친해지면 먼저 여기서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거 브이로그로 하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아유, 참 저렇게 사네요, 교수님. 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사는 5성급 호텔에는 자기 물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객실 안에 개인 소유로 보이는 큰 화분도 있고요. 베란다는 가림막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인 냉장고도 여러 개 보이고요. 또 뭐 본인이 기관지가 좋지 않다면서 공기청정기도 또 한 대 더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이 제임스랑 호텔 사이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서 호텔 보증금 압류 결정문까지 받아냈어요. 그런데 호텔 측이 우리는 받은 보증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호텔비는 1박, 2박 이런 단위로 계좌이체로 받고 있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작진도 이 호텔 측에 여러 가지를 문의를 했는데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성 제보자는 제임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감치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경찰은 제임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사건 반장 진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하고 나서 나도 제 봤는데 지금 막 제보가 막 들어와요. 지금 대리운전 커뮤니티에서 비교적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의 제임스의 슈퍼카를 운전한 적이 있다. 이런 목격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면 조금 희한해요. 일단은 이 제임스라는 남성이 페도라 모자를 쓰고 있고 이 부를 때 대리기사를 2명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슈퍼카에 여자 3명을 앉히고는 한 대리운전기사를 붙이고 자기는 또 다른 고급차를 탄 채 대리운전기사 나머지 1명에게 운전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리 운전 기사분들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실제 이 제임스를 보면은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부티가 나고 60에 가까운 나이라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행각들을 계속 벌이는 걸 보면 이거는 이러한 행동 패턴이 경제적 효용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강화된 셈이거든요. 이걸 좋게 치유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사회적인 효과가 떨어지면 이건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이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참 진짜 그러니까 뭐 사기를 지금도 벌이고 있어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야 니들 무슨 꿍꿍이야 이렇게 항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할라나요? 또 전화해서 또 항의를 할라나요?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그때 같은데요. 그냥 얼굴 공개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못할걸요? 그럼 못할걸요? 예. 그렇죠. 이게 얼굴이 공개되면 참 못하죠. 예.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시장 한켠의 작은 청과물 가게. 부부가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물건도 나르고 손님을 마주하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얼마 후 남편이 잠시 배달을 나간 사이 한 여성이 다가와 아내에게 말을 거는데요. 돈 얘기가 잠시 오가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닌 듯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대체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요? 자, 교수님 오늘도 속이 뒤집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50대 여성인데요. 오래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해서 두 아이들을 홀로 키우셨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따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여성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남성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자기는 아내와 사별 후에 딸 하나를 혼자 키웠는데 몹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동질감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잖아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가니까 그 식당에 자주 들려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이 남편이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이번 달은 월세를 내기도 돈이 빠듯하다. 막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월세라도 줄여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부터 동거를 시작해서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인사는 못 드렸지만 서로의 자녀들은 가끔씩 왕래하고 지냈습니다. 자, 사실상 사실혼 부부로 지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이 계속.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마침 이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나보고 전화를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하니까 그 상대방이 여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와이프라고 하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뭐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돈 얘기 나오면 좀 쎄합니다. 좀 그렇죠. 제보자 얘기긴 한데 남편 사귈 때도 전화를 하면 오래 통화를 못 했다고요. 이 제보자하고도.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혼 이제 사실은 이게 하면서도 계속 그게 반복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이제 목욕하고 있거나 뭐 이 샤워 중이라서 본인이 직접 받아봤는데 여성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성이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돈 받을 게 전화했으니까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전달을 일단 끊었고요. 아하. 남편한테 이걸 전하니까 뭐냐라니까 식당이 어려워서 돈을 좀 빌렸는데 뭐 금방 갚을 것이니까 걱정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식당은 곧 폐업이 됐고요. 생활비 같은 걸 한번 받아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하고 있던 식당 폐업했고 결국 백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다 못한 제보자가 남편한테 택시, 배달, 경비일 같은 것들을 소개해주면서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시장에 작은 청과물 가게를 열게 되면서 조금씩 일을 하게 됐고요. 또 제보자도 새벽 시장 같이 따라다니면서 초반에 가게가 자리 잡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일을 도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잠시 남편이 거래처에 배달을 간 사이에 한 여성이 가게로 찾아와서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남편한테 전화해서 받을 돈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여자였던 어허. 거죠. 그 여자는 제보자한테 이제 돈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 조심해라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사실 이 남자랑 같이 살았었는데 술, 여자 문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팠다. 식당이 어렵다고 해서 돈도 빌려줬는데 폐업하고 안 갚아서 찾아온 거다라고 아이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남편이 아내의 사별 후에 계속 혼자 산 걸로 알았던지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여자가 돌아간 후에 이 일을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남편이 펄쩍 뛰면서 아니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다 믿냐. 돈을 빌린 거지 동거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대요. 제보자는 미심쩍긴 했지만 뭐 맞긴 하죠. 무턱대고 처음 본 그 여자의 말만 믿기도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 주기로 했다 합니다. 자, 근데 그 여자의 말이 대부분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죠. 일단 이때까지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딱히 술 문제나 여자 문제는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 제보자분이 지병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일을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너 혼자서 일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알바생을 구해서 같이 일을 해라.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우 나는 돈 쓰기 싫다. 나 그냥 혼자서 억지로라도 일하련다라고 해서 아 근데 절대로 못한다. 너 힘들어서 하면서 강권을 했다고 합니다. 알바생을 꼭 구하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마지못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알바생, 여자 알바생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도 이 아내한테 와서는 아우 나 이 알바생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계속 불평불만을 했다고 하죠. 자, 그 청과물 가게에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그 동갑내기 여자 알바생.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일을 너무 못한다 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쓰시라고 그랬지요. 하루에 4시간씩 심하게 지냈는가 봐요. 제가 수술을 하고 몸을 좀 회복을 시키고 가게에 갔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알바생이 누구냐 물어보더라고 나보고요. 제가 알바생이라고 이제 이러니까 다정하게 하더래요. 너 없는 동안에 티나면서 막 말을 놓고 그러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요. 나보고 누구냐 물어보길래 나 이 사람 부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아, 교수님 이 정도면 진짜 요즘 시쳇말로 여미새라 그러잖아요. 여자에 미친 뭐. 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식도 좀 너무 기만스럽죠. 왜냐하면은 이 아내한테는 맨 처음에는 그 알바생 일도 못하고 가르칠 거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너무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가게에서는 딱 붙어 다니면서 서로 말도 놓고 너무 친하게 지낸 거예요. 심지어 주변의 시장 상인들이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야?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너무나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바람을 피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몇 개월 동안 둘이 친해졌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제보자가 오랜만에 가게에 갔을 때 알바생이 이 제보자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여기 사장님 와이프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알바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아 이상하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어요. 놀란 알바생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결혼한 줄 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알바생한테 싱글인 척한 겁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근데 남편은 계속 알바생을 쓰면서 이제 심지어 밤늦게 알바생 전화를 받으면서 자리를 피하는 일도 잦아졌고요. 제보자가 알바생한테 이제 남편한테 자꾸 연락하지 마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네가 뭔데 알바생한테 연락을 하느냐라면서 화를 내고 오히려 심한 욕설과 함께 밥상을 뒤집어 엎기도 아이고, 합니다. 참. 둘이 비밀 얘기가 하고 있다고 할 게 있다고 전화를 받고 나가냐 뭐 찔리는 게 있냐라고 쏘아붙였더니 야 우리 이제 끝내자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바로 집을 나갔대요. 심지어 근처 원룸을 계약한 남편은
알바생과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 며칠 만에 그 여자의 물건까지 다 옮겨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 네. 사실혼 관계여도 재산 분할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가능합니다. 예. 다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4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도 가능한데 그 아르바이트생은 유부남인 사실을 많이 몰랐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상대로 상간 소송은 좀 어렵습니다. 자, 원장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배신감이나 자책감이 얼마나 심하실까요? 일단 사람에 의한 상처거든요. 근데 이건 기를 쓰고 속이려고 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일단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돼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안의 트라우마는 계속 강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지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남편 같은 사람은 저는 딱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은 자기 통제력과 혹은 자기 사회적인 판단력이 뇌에서 결여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차량들로 빽빽한 주차장, 흰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죠. 근데 비좁은 공간 탓에 주차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신중하게 주차를 시도하는 운전자.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속도를 어떻게 올려? 아직 안 올렸는데요. 자, 속도를 올려서 후진하더니 다른 차량을 콱 들이받았습니다. 스톱! 심지어 아이고 아래로 쿵 그대로 떨어져 버리죠. 아이고. 주차장 뒤쪽은 뻥 뚫린 공간이었고 무리한 후진 끝에 차량 위로 추락하고 만 겁니다. 아이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받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유, 다음 이어갑니다. 깜깜한 밤 공중전화 부스 앞에 구조대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들은 부스 안에 갇힌 한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을 한 건데요. 공중전화 부스 한밤중에 배가 고팠던 남성, 케밥을 주문하려고 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다가 예. 갑자기 문이 쿵 닫히면서 꼼짝없이 갇히고 만 겁니다. 심지어 남성이 들어간 부스, 전화기조차 없는 장식용이었는데요. 친구들이 1시간 가까이 빼내보려고 온갖 고생을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문에 결국 백기를 들고요. 구조대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유, 저런 일이 있네. 네,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탈출한 이 남성. 지금 돕고 있죠. 머쓱한 얼굴로 대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는데요. 네, 케밥 한번 먹기 너무 힘들어요. 다음 이어갑니다. 평범한 도로 위 그 평범함을 와장창 깨뜨리는 이가 나타납니다. 외발 자전거를 탄 남성이 양손에 불붙은 곤봉을 들고 등장을 한 건데요. 신호에 걸려 정차한 차들 앞에서 떡하니 선 이 남성 요리조리 외발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면서 자신만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쭉쭉 뻗는 여유를 보여주더니 곧이어 저글링까지 선보이게 됩니다. 아직 안 선보이. 네, 지금 보이죠? 안. 불이 붙은 곤봉이라 손이 뜨거울 법도 하건만 남성은 겁침없이 화려한 모기를 이어갑니다. 슬슬 신호가 바뀔 때가 되자 외발 자전거에서 내려와서 우박 인사를 하고 후다닥 물러나는데요. 평소처럼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요. 뜻밖의 무료 서커스를 누른 운전자들이 있네요. 원장님 이거 공짜로 공연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저러고 난 다음에 강냉이라도 하나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냉이.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